자, 이번에는 지적의 등록 요소 중에서 지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지번. 자, 지번이란 무엇이에요? 지번은 필지에 대한 지리적 위치에 공정성, 개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붙이는 번호예요. 1년 번호로 쭉 따라서 리, 동 단위로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로 붙입니다. 이 지번의 기능은 필지별로 구별하는 개별성과 특정성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번을 이용해서 물권의 객체 구분을 하고 과거 주소 표기의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산 몇 다시 몇 번지 있었죠. 현재는 이제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있는 단계예요. 자, 그래서 지번을 통해서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거나 추측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각종 토지정보 관련 정보 시스템에서 이 지번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이 지번은 등록 공시 단위예요. 이 지번의 종류로는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있는데, 단식 지번은 한 단위로 이루어진 겁니다. 탁구나 테니스도 단식 경기가 있고 복식 경기가 있죠. 단식은 한 팀이 한 사람이 뛰는 거고, 복식은 한 팀이 두 사람씩 뛰는 거죠. 그래서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얘기하고, 복식 지번은 본번하고 부번이 합해져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지번의 부여 방법을 먼저 살펴보죠. 먼저 진행 방향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이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에는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절충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먼저 사행식, 이건 뭐예요? 뱀사자에 단일 행자예요. 즉 뱀이 지나가는 형상처럼 꾸불꾸불하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가지고 파악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타난 것 같이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해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 지번을 부여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사행식은 지번이 일정하지 않고 토지조사 사업 당시와 같이 상하 좌우로 분산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마치 뱀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사행식. 자, 그 다음에 기우식입니다. 기우식. 다른 말로 교호식이라고 얘기해요. 기우라는 말은 뭐예요? 기수와 우수, 즉 홀수와 짝수를 부여한다는 의미고, 교호식, 번갈아 가면서 간다는 얘기죠. 자, 미국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가지에서와 같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에서 같이 아래쪽에는 1357 홀수만 부여하고 위에는 246 짝수만 부여합니다. 그래서 길 찾기가 굉장히 편해요. 도로에서 지나가다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가지고 어느 편에 있겠다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지식이에요. 이 단지식은 단지 설정에서와 같이 지번 뒤에 부번을 붙여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라든지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에 부여하는 그러한 지번 부여 방법이 되겠습니다. 절충식, 이건 혼합식이죠.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바로 절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번의 위치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먼저 북서 기번법이 있고 북동 기번법이 있습니다. 두 개가 대치되는 내용이에요. 자, 북서 기번법은 북서 쪽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한자나 영문을 사용해서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북서 기번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반면 북동 기번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요거는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의 부번제도. 외국에서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분수식이 있습니다. 6/1, 6/2 이런 형태로 분수식 부번을 부여하는 분수식 부번이 있고요. 또 제곱의 형태로 모번에 기초해서 문자나 색인으로
수학적 제곱의 형태로 989에 A 이렇게 쓰고 989에 B 이렇게 쓰고 989에 C 이렇게 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989번지가 본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요 A, B, C는 부번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나라에 따라서는 부번 없이 지번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단식 지번을 얘기하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엔 결번. 번호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 어떤 걸 결번이라 그래요? 결번이라는 얘기는 여러 이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리동의 순서로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번호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 결번은 어떤 경우에 만들어져요? 지번 변경에서 결번이 생길 수가 있죠. 합병 역시 결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이런 식으로 나갈 때 1번지, 2번지 그 두 필지를 합병해 버리면 1번지로 흡수가 돼 버리겠죠. 그럼 1번지 다음에 2번이 없고 3번지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이러한 합병의 경우에 결번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등록 전환했을 때도 결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면성 말소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갑자기 땅이 없어져 버려요. 물 밑으로 들어가 버려. 그럼 그 지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가 그냥 연결되기 때문에 결번이 생기게 되고 도시개발계획 사업으로 또 결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라든지 축척 변경, 행정구역 변경 이런 이유 때문에 결번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결번 발생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는 신규 등록이라든지 분할 요거는 항상 새롭게 만들어내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번 발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요. 자, 이번엔 지적 등록 요소 중에 지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목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목. 자, 일단 지목의 정의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지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목은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목이 결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지목의 기능 그리고 지목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지목의 기능에는 관리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관리, 지방행정의 기초 자료, 도시 및 국토계획의 원리와 같은 관리적인 기능을 수행하죠. 또 지목은 경제적인 기능을 갖죠. 토지평가의 기초가 돼요. 또 지목은 이것을 근거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이면 아무래도 개별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이 될 거고 활용 범위가 높은 아주 값어치 있는 땅이라면 개별 공시지가가 높게 결정이 되겠죠. 또 토지 유통의 자료로도 사용이 되죠. 또 이 지목은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토지 이용의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토지 투기의 방지라든지 인구 이동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주택 건설의 정도로도 사용될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지목의 분류예요. 지목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먼저 용도 지목, 그리고 토성 지목, 그리고 지형 지목 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요것도 우리 말을 가지고 들어가요. 용도 지목, 즉 땅의 사용처라는 얘기겠죠. 이게 원래 지목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즉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용도 지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용도 지목의 원칙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고 있죠. 또 토성지목 말 그대로죠. 땅의 성질 즉 토지의 성질 즉 토질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는 것을 토성지목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형지목 이건 뭐죠? 생긴 거에 따라서 즉 토지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는 것을 지형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형태, 토지의 높낮이, 수륙의 분포 이런 거를 보고 분류하는 지목이 바로 지형지목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먼저 일필 일목의 원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가져야 한다. 즉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 필지의 일부가 용도 변경될 때는 토지를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말 쉽죠? 원래의 지목, 그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임야와 과수원이 같이 공존하는 하나의 필지에서 과수원이 9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여기엔 지목을 과수원으로 설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 자, 이거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입니다. 즉 일시로 변경하면 안 돼요. 영속적으로 가야 돼.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미리 결정된다는 얘기죠. 즉 도시계획 사업, 도시개발 사업, 농지 개량 사업, 사업단지 조성 사업 등 이러한 지역에서 조성된 토지와 같이 미리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 놓는 것을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 지목 표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지목. 두문자 표기, 24개 지목에 대해서는 두문자 표기를 하고 차문자 표기, 4개에 대해서는 차문자 표기를 합니다. 자, 두문자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용어를 잘 생각해서요. 대가리 문자, 즉 머리 글자, 제일 앞 글자를 따서 표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차문자는요. 2번째 문자를 따서 지목을 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서로 충돌이 되거나 같은 글자가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2번째 문자를 밀어서 2번째 문자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우리 대학 시험이나 이런 데 와서도 수석과 차석이 있죠. 예, 차석은 2등이에요. 여기 차문자란 얘기는 2번째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용지의 장, 주차장의 차, 유원지의 원, 하천의 천, 요걸로 지목을 표현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두문자 표기를 했다면 공장용지에서는 공, 주차장은 주, 유원지는 유, 하천은 하가 되겠지만 요건 다른 것과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4가지 항목에 대해서만은 차문자로 표기하는 법정 지목 표기 원칙을 가져갑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지금 막 설명한 법정 지목 표기예요. 그래서 코드 번호가 1번부터 28번까지 부여가 돼 있죠. 1번은 전, 2번은 답, 3번은 과수원. 근데 부호가 과지요. 즉 두문자 표기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4번 목장용지, 역시 목, 두문자, 제일 앞 글자, 대가리 글자를 썼다는 얘기예요. 5번도 임야, 임, 대가리 글자죠. 근데 9번을 보세요. 삐딱하게 삐딱선을 탄 애들 4개가 있네요. 공장용지는 장, 두문자가 아니라 차문자 표기예요. 22번에 보면 공원이 공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장용지는 공으로 안 가고 장으로 간 겁니다. 11번에 주차장에 차, 역시 차문자죠. 왜? 주유소 용지가 밑에 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또 17번에 하천은 천으로 갔죠. 그렇죠? 네, 하천은 천. 그리고 24번에 유원지도 원, 유로 안 가고 차문자 표기. 유는 19번에 유지가 유기 때문에 얘는 24번 유원지는 유라고 안 하고 차문자 표기에서 원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엔 양입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양입지. 양입지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양자로 드린다는 말 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자, 양입지는 뭐예요? 양입하는 땅이에요. 양입 또는 편입된 땅. 그래서 양입지는 양입 또는 편입된 땅으로 동일 소유자 그리고 연속된 지번으로 되어 있지만 지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을 시켜서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종된 토지를 우리가 양입지 또는 편입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입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된 용도 토지의 지목이 대일 때는 양입되지 못해요. 또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넘어가는 경우도 양입시키질 못합니다.
또 양입할 때 면적이 330m 제곱을 초과할 때는 역시 양입시키지 못하고, 염전이나 광천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양입이 안 됩니다. 요거 시험에 참 잘 나오죠. 예, 기사 시험에도 참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공사에서 그 입사 시험 볼 때도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목이 어떻게 변천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제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가는데, 1단계는 1910년, 즉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토지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17년까지가 1단계입니다. 토지조사법 제3조, 토지조사령 제2조, 지세령 제1조에 의해서 18개의 지목이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2단계는 1917년부터 1942년까지 개정지세령 제1조에 의해서 19개 지목으로 늘어납니다. 즉, 1개의 지목이 신설되죠. 유지가 늘어났어요. 자, 제3단계는 1942년부터 1976년까지 조선지세령 제7조, 그 다음에 개정지세령 제3조에 의해서 19개였던 지목이 21개로 2개가 늘어나죠. 2개가 신설이 돼요. 그래서 염전과 광천지가 새로이 들어갑니다. 자, 제4단계는 1976년부터 2002년까지, 그래서 제1차 전문 개정 지적법 제5조에 의해서 24개의 지목으로 바뀝니다. 근데 신설되는 것도 있고 통폐합되는 것도 있어요. 먼저 6개 지목이 신설되죠.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운동장, 유원지, 요 6개가 신설이 되고, 또 통폐합이 됩니다. 6개에서 3개로. 철도용지와 철도선로가 철도용지로, 수도용지와 수도선로가 수도용지로, 그 다음에 유지와 지소가 합쳐져서 유지로 지목이 변경이 돼요. 통폐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개가 명칭이 바뀌어요. 자, 공원지는 공원으로, 사사지는 종교용지로, 성첩은 사적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운동장은 체육용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모두 24개의 지목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5단계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제2차 전문 개정을 하고, 역시 지적법 제5조에 의해서 28개 지목으로 4개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게 주차장. 이건 앞에서도 차문자 표기, 즉 주차장의 차, 그쵸?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요건 두문자 표기였어요. 주유소용지의 주. 그 다음에 창고용지, 양어장. 요렇게 해서 4개가 신설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적의 등록 요소로서 경계를 한번 살펴보죠. 경계. 경계는 뭐예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우리가 경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면에 등록된 선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들을 연결한 거죠. 이 경계 표지의 설정에 요구되는 기능으로는 안정성, 영구성, 식별 용이성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계의 종류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경계 특성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경계, 고정 경계, 보증 경계,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경계는 1875년 영국의 토지등록제도에 규정된 경계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계가 도로, 하천, 해안선, 담, 울타리, 도랑 같이 자연적인 지역물로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적용시키는 게 일반 경계예요. 이에 반해서 고정 경계는 특별하게 정밀 지적 측량을 해서 결정된 경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효력은 일반 경계하고 유사하지만 아무래도 정확도가 좋겠죠. 정밀 지적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경계선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의 보증이 인정되는 것이 보증 경계입니다. 그래서 토지 측량사에 의해서 정밀 지적 측량이 시행되고 소관청이 사정이 완료돼서 완전하게 확정된 경계, 요거를 우리가 보증 경계라고 얘기하죠. 또 물리적 경계에 의한 분류와 법률의 효력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물리적 경계에 따라서는 자연적인 경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인공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또 법률의 효력에 따른 분류로는 민법상의 경계가 있고 형법상의 경계가 있고 지적법상의 경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계 설정의 원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경계 설정의 원칙. 먼저 경계 국정주의가 있네요. 경계 국정주의. 경계를 결정할 때 국가기관이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경계 국정주의예요. 경계 직선주의는 뭐예요? 경계를 설정할 때 이 경계들은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최단 거리로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경계 직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 종대의 원칙. 요것도 축척이 종대, 큰 거를 따라간다는 원칙이겠죠. 왜? 대축척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자, 축척이 다른 도면의 경계를 등록하는 경우에서 대축척 도면에 따라서, 즉 정확도가 높은 큰 축척의 경계를 따르는 것을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계 불가분의 원칙. 인접한 두 개의 필지 사이에는 두 개 이상의 경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접했기 때문에 경계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즉 양 필지 사이에 공통으로 작용한다라는 게 바로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경계를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부동성의 원칙,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번 결정된 경계는 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동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지상경계를 한번 살펴보죠. 자, 지상경계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가요? 먼저 인접 토지에 고저가 없을 때는 그 구조물에 또는 기타 거기 안에 있는 내용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를 잘라요. 인접 토지, 두 개 나란히 붙은 토지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요. 자, 근데 높낮이가 있어. 그럴 때는 구조물의 하단부,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경계를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나 국어, 이와 같은 토지 절토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자르게 됩니다. 또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할 때, 이때는 제일 높을 때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를 기준으로 경계를 구획해요. 자, 옛날에 여러분들 해안선을 결정할 때 해안선이라는 게 뭐죠? 바다와 육지의 경계죠.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던가요? 그렇죠. 기억하네요? 기억 못하나? 가장 물이 많이 밀려 들어왔을 때가 경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뻘은 바다다. 그렇죠? 뻘은 바다다. 다시 말하면 최대 만조위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지의 제방에 이런 데다 토지를 편입하는 경우, 이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경계를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경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경계 설정설에는 점유설과 평분설과 보완설이 있어요. 자, 요거 우리 벌써 제목에서 눈치챘죠? 점유설, 차지하고 있는 놈이 임자, 평분설,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 보완설, 이도저도 안 될 때 다른 걸 가지고 보완해내는 거. 자, 실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점유설. 토지 소유권이 불분명하지만 점유하는 지역이 명확한 선으로 구분된 경우는 우리 점유설에 따라서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선이 소유자의 경계가 된다는 것이 점유설이죠. 평분설은요, 경계가 불분명하고 점유하는 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럴 때는 이 분쟁지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발을 뚝 잘라버리고 쌍방 토지에 귀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보완설. 현재 있는 점유설이나 평분설, 이것만 가지고 경계를 결정할 때 이 새로 만드는 경계가 믿을 만한 기존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 자료를 감안해서 공평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경계를 보완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예, 땅이 더 많아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서는 토지의 크기가 곧 경제적인 돈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경계를 설정하죠. 자, 이번에는 지적 등록 요소 중에서 지적 공부에 대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가 뭐예요? 지적을 공부하는 게 지적 공부예요? 그게 아니죠. 지적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나 지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적 공부입니다. 이 지적 공부는 그래서 국가기관인 소관청이 작성해서 관리하죠. 여기에는 각종 대장, 도면, 파일,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죠. 그리고 또 소유권 표시 이런 것 같은 권리관계를 정리해 놓은 공문서를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적공부의 종류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 파일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하나씩 따져보죠. 자,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이 모두 포함이 돼요. 자, 먼저 대장에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소유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러한 물건이 미치는 범위와 그 크기, 이거를 나타내는 경계, 요거를 그려놓은 문서가 도면이에요. 그럼 지적 공부의 편성은 어떤 방법으로 편성이 됩니까? 우리 앞에서 한번 학습한 적이 있어요. 자, 연대적 편성주의가 있죠. 이건 시대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등록한 순서대로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즉 당사자의 신청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인적 편성주의는 뭐예요? 프랑스와 같은 지역에서 이걸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 소유자, 요게 중심이 되고, 그래서 앞에서 그런 말을 했죠. 1인 1카드주의. 그래서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물적 편성주의는요, 개개의 토지, 하나의 그 객체를 중심으로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지적 공부의 효력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요? 맨 먼저 창설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새로 오픈하고 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지적 공부가 갖는 효력이 바로 창설적인 효력이에요. 그래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내는, 만들어내는 효력이 바로 창설적 효력이죠. 또 대항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는, 지번과 같이 필지에 부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와 같은 걸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바로 대항적 효력이에요. 그다음에 형성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분할, 합병 등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가 형성되는 효력이 형성적인 효력이고요. 그다음에 공증적 효력이 있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이미 퍼블릭하게 공증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시적 효력이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를 법적으로 공개해서 표시하는 효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적인 효력이 있어요. 이건 지적 공부 등의 모든 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지적 공부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보고하여야 하는 효력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토지 또는 임야대장,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도나 임야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이 각각의 지번에 대한 또는 하나의 필지에 대한 내용들의 속성들을 담고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유지 연명부는 말 그대로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필지를 공유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같이
나열해 놓은 그런 서류인데 공유지, 서로 같이 공유하는 땅에 대해서 연명부, 그 사람들의 공유자들을 모두 이름을 나란히 써놓는 걸 공유지 연명부라 그래요. 또 이 대지권 등록부는 빌라나 아파트와 같이 이런 집합 건물이 있죠. 이 집합 건물의 각각의 주택에 대해서 대지권 비율을 표현한 그런 서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각각의 경계점들에 대한 좌표만 모아서 수치 지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러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는 각각 지적과 임야에 대해서 필지별로 구획해서 경계선을 그려놓은 지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고유번호는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에는 지목이 누락이 됩니다. 역시 대지권 등록부에도 지목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같은 것들은 뭐예요? 경계점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목, 그 용도가 표시가 안 돼요. 또 면적은 역시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표시가 안 되고 면적 자체는 지적도에 임야도에 그림으로 나타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경계는 오직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좌표는요, 이것 역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좌표값이 수치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갖고 있는가 하는 소유자, 이건 토지 임야 대장에 들어가죠. 공유지 연명부에도 당연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도 소유자가 표기되지요. 또 축적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 들어가고 지도에는 반드시 들어가겠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축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도면번호, 이건 토지 대장엔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링크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좌표점 경계 등록부에도 도면번호가 들어갑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당연히 도면이니까 도면번호를 표기하겠죠. 자, 이제 지적 공부가 망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하기 위한 자료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적 공부 등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을 한 측량 결과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아니면 복사해 놓은 지적 공부가 있으면 역시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법원에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이 있으면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곽선, 지도의 외곽선들, 즉 사각형으로 표현돼서 그 안에, 그 도곽선 안에만 지도가 들어가는 그런 선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도가 포함된 제일 외곽을 딱 사각형으로 표시한 선, 이걸 도곽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곽선. 이거는 언제 활용해요? 지적 측량 기준점을 전개할 때 이 도곽선을 이용해서 도곽선들을 따라서 우리가 지적 측량 기준점을 전개하죠. 그 다음에 도곽 신축 보정할 때 사용합니다. 즉 지적도나 임야도가 이것도 종이기 때문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어요. 이 도곽의 길이는 모두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늘어났을 때 그 길이를 재보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도곽선은 그 길이가 얼마여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얼마여야 되는데 실제 지도의 도곽선을 재보니까 그거보다 도곽선의 길이가 크게, 즉 길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지도가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도곽선의 길이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지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신축이 발생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도곽 신축을 보정할 때 이 도곽선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인접도면을 붙일 때 이 도곽선을 기준으로 해서 붙이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도북방위선의 기준. 우리 옛날에 북은 모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큰 북, 작은 북, 중간 북. 에헤이. 진북, 자북, 도북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북은 뭐예요? 진짜 북쪽이라고 얘기했죠. 과거에 북극성의 방향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래서 이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 거리가 바로 방위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도 안 나 이제. 그 다음에 도북은 뭐예요? 지도가 가리키는 북쪽이에요. 지도가 가리키는 북쪽. 그래서 이 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내려온 각거리를 뭐라 그랬던가요? 방향각이라 그랬었죠. 이렇게 도북 방위선의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도각선이에요. 또 하나 북이 뭐예요? 네, 자북이 있습니다.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 이 세 가지 북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측량 결과도와 실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이 도각선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방법, 정리하는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지적 공부 정리 절차입니다. 자, 맨 먼저 현지 조사를 해요. 그렇죠? 현지 조사를 한 이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동 결의를 합니다. 이동 결의를 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겠죠. 예,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촉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촉탁 등기,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 하고 통지를 하면 지적 공부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지적 공부 정리 절차 순서예요.